예,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테크라고 해서 세금 아끼는 방법들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근데 사실 부자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세금을 절약하고 세금을 좀 줄여야 되는데 하면 그때부터 부자의 반열에 나도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이러면 진짜 부자이신 거고. 그래서 재테크와 세금을 같이 고민하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나도 이제 부자로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세무 관련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은 압도적으로 증여랑 상속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증여해주면 될까? 우리가 뭐 탈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금을 조금 줄여보겠다는 건데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부자 보고서에서도 봤는데 부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2위가 세금이더라고요. 네. 근데 부자뿐만이 아니라 저랑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자산의 크기와는 다르게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제가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번 돈은 내가 그냥 딱 쓰고 가는 건데 이게 자식놈들 보면 이거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가 좀 보태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팔기 뭐 했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질 때, 요때 떨어진 가격에 증여를 좀 해주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해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은 이제 대한민국의 증여세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했을 때 전부 다 합산이 된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가 크진 않지만 이것도 결국은 10년이 지나야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안에 돌아가실 거면 증여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10년 이상 더 생존해 있을 거다. 그러면 증여를 하면 되는데 10년 안에 내가 사망할 것 같다. 그러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난 거예요. 네. 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 주기로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해서 미국 주식들을 그렇게 사가지고 증여해주고 이랬단 말이죠. 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증여의 10년 주기 설계를 하시는 방향인데요. 네. 0살 때부터 이제 2천만 원, 그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20살 때 5천만 원. 네. 요즘은 30살까지 보시죠. 그래서 30살 때까지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제 면세점 증여라고 합니다. 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장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 4% 정도가 자산이 이제 계속 상승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0살 즈음까지 됐을 때 이 자산이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32살에 결혼을 하는데 평균 비용이 2억 4천만 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저에게 이제 반문하십니다. 거의 제 나이 또래이실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속된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증여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부모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조부모는 경제적 자립도가 좀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부모가 이미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고민하고 있다면 손주를 면세점까지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세 가지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현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현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부동산은 우선 2천만 원 가지고는 뭔가를 이제 사기엔 좀 할 게 없어요.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이제 1억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계속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 증여를 많이 해줘라. 세금을 왜냐면- 내더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은 계속 올라갈 건데 20년 후에도 이 똑같은 세율 적용이라고 하면 이 짜장면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20년 후의 가격이 얼마나 편차가 생길 텐데 근데 똑같은 세율과 똑같은 과세 표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뭐 10억을 줘서 자산 형성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마인드가 있거나 그런 자산 형태가 가능하면 부동산도 권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투자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우량주나 배당주,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주에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 같이 좀 이 계속 변동이 너무 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있어요. 재작년에 이렇게 증여한 분들은 지금 배 아파요 막 이래요. 네, 많이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신 분들은 저는 이제 가끔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두고 보셔야 되면 잠깐 적금 한번 넣으셔라. 왜냐하면 금리도 지금 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1년 텀 두고 적금 든 다음에 이자 적당히 생긴 다음에 그때 증시 상황에 맞춰서 또 주식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주식 골라서 묻어놓으면 이게 한 10년 후쯤 열어보면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꾸 매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데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그 2천만 원, 5천만 원 줬을 때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냥 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뭐 세금 낼 돈은 안 되니까? 제가 만약 현금 증여한다 그러면 정말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서 작성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셔라 직접. 저는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네.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적합한 그리고 적법한 재원이어야 됩니다. 요즘 주택을 취득하거나 뭐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럴 때 취득자금 소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그럼 증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가 증여세 신고서를 그럼 가져오세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하고 소명에 용이하게 네. 그리고 내가 성실도를 잘 이뤄냈다라는 걸 이 증빙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리셋이 된다는 게 제가 10년이 걸린다고 말씀이 네. 드렸는데 10년을 기억을 못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만들고 그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더 줘버릴까? 라고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증여여서 합산돼서 이게 더 높은 세금이 괜히 발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큰 돈 드는 게 얘네들이 결혼할 때예요. 그냥 뭐 알아서 가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월세나 전세 같은 거 구해주고 싶기도 하고 결혼 자체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걸 자칫 증여로 인정이 돼서 돈을 또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우선은 이제 10년 주기설을 못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할 때 이제 뭐 전세금이라도 네. 뭐 3억, 5억 이래 큰 돈을 좀 진짜 실질적으로 증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차용 형태로 좀 하시는 바가 많죠. 그러면 차용증을 저는 무조건 쓰셔라. 왜냐하면 차용 형태를 안 쓰고 본인만 내적 의심, 내적 마음으로 저희 그냥 돈 이거 빌려준 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없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참 이후에 걸렸을 때 그때 가산세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아들에게나 딸에게 이제 어떤 자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자녀가 이 차용증을 썼을 때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 벌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자녀에게 빌려줬는데 자녀는 이 무자력자라고 하면 과연 그게 10억을 빌려준 거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건 못 믿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차용증을 무조건 작성을 하셔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 날짜에 차용증을 쓰시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정도는 같은 날에 이제 발급을 받으셔서 스캔한 다음에 이 전자 메일로 보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전자 메일은 그 날짜에 썼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대여금, 그 다음에 대여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자율은 몇 프로 설정할 건지 그런 것들의 내역이 적혀 있을 거고 이체를 할 때도 통장에 메모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체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빌려줌 뭐 1억이라도 간단하게 적어야 이게 차용이구나 라는 형태를 입증하기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이자를 이제 자녀가 갚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갚음이라고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해야지
그냥 이체를 해버리면 이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한다고 생활비를 줬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하셔야 몇 년 후에 혹시나 조사가 났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4.6%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님은 아시는 게 너무 많으십니다. 그 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무상증여나 저가증여를 했을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했을 때 그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금액을 그러면 계산을 하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억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억 원 정도는 그러면 이자가 어차피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자를 안 줘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러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음. 어떤 합리적인 경제인이 사실 2만 원을 빌려주는데 네. 이자를 안 받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자 내역이 없으면 이게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금은 이자를 주는 형태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합리적 경제인은 무조건 이자를 받지 그걸 은행에만 넣어놔도 지금 몇 프로의 정기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은 4.6%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돈 빌릴 때는 선의로 그냥 돈을 뭐 저리로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금리라도 해서 돈 갚고 오간 거 통장 거래 같은 거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아주 좋은 이제 금융 습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돈 빌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2억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2억 1,700. 네. 그건 이제 무이자로도. 네, 그게 딱 이자가 근데- 1,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근데 그거 있죠. 안 갚으면 안 돼. 맞습니다. 나중에 그걸 갚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또.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서로 간에 돈을 빌렸다.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렸지만 나중에 이 돈을 갚았다. 그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내가 얘한테 무이자로 2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전세권이 해지가 됐을 때는 그 돈이 아버지한테 들어와 있어야지. 전세권이 해지가 됐는데도 그 돈이 아버지한테 안 들어오고 딴 데 썼다. 이러면 그거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정말 예리한 말씀이신데 네. 채무 사후 관리라는 걸 국세청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나 그런 증여의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주는 건데 그러면 이 자녀가 이 임대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직접 갚았는지를 네. 해마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이 눈 가리고 아웅으로 좀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몰래 갚아줘도 되겠지라고 하셨다가 이제 큰 증여세 추징을 받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체크당합니다. 여기 일단 다시 빌려주더라도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쓰고 다시 빌려주면 돼요. 근데 그걸 일로 안 가고 귀찮다. 야, 그거 가지고 다시 전세해. 이러면 안 된다. 예. 꼼꼼히 체크당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상속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증여와 상속을 무조건 이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세법 이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네. 그래서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 증여라면 합산이 되듯이 증여 이후에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 상속재산을 전부 다 증여했던 걸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상속인 이외이자는 또 5년입니다. 그래서 10년과 5년의 텀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